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명절 잘 세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2025년에 또 한 해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되는데요. 오늘 주간 경제 부동산 뉴스는 트럼프가 뭐 관세 발표했잖아요. 1일 날. 엊그제 발표했는데 그 영향이 이제 좀 나타날 겁니다. 그래서 하나씩 보도록 하고요. 먼저 말씀드릴 게 제가 이제 나사 사진을 하나 올려놨잖아요. 이 경제를 알려면 나사 공장에서 나사를 만드신 분 있잖아요. 그분한테 가서 그 나사가 요새 주문이 많은지 적은지 그것만 알면 안 됩니다. 우리가 또 양복 같은 거 이제 단추 있잖아요. 단추 같은 경우는 아시는 바와 같이 만약에 옷이 잘 팔리면 단추 공장 아저씨 제조업이 주문이 많겠죠. 그런데 그런 주문이 준다는 얘기는 뭘까요? 이제 제조업 쪽이잖아요. 그 얘기는 이제 소비가 둔화된다는 징표가 되겠죠. 신호가. 그래서 제가 나사를 그려봤습니다. 그래서 경제는 나사 공장 아저씨가 제일 먼저 안 되는 겁니다. 자, 그런 쪽에서 이번 주에는 이 트럼프가 이제 발표한 내용 관세 이제 전쟁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새 부동산 시장 뭐 좀 쭉 쉬었는데 그거 좀 체크해드리고 경매 시장이 이제 앞으로 올해는 좀 달궈질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번 말씀드렸지만 1, 2년 갑니다. 경매 시장. 그래서 좀 활용하시면 좋고 임의 경매, 강제 경매 뭐 할 거 없이 또 임차권 등기도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경제에 좀 부담이 될 겁니다. 우리가 살이 찌면 다이어트를 하잖아요. 그런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해당되는 분들은 좀 어려움도 있겠지만 이 과정이 지나야 또 좀 편안하고 조금 괜찮은 시간들이 올 것 같습니다. 그 공공분양 예전에 제가 어떤 오프라인 강의에서 그 우리 구독자님들 그 질문 중에 그 프리랜서인데 공공분양 받을 때 소득 기준이 어떻게 되냐고 그랬는데 제가 한번 올려드린다는데 그거 한번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따로 하나 해가지고 자세히 한번 또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자, 일단 트럼프 악동의 무역전쟁 시작 제가 이렇게 썼어요. 이 트럼프가 이 총성 없는 전쟁을 시작했습니다. 드디어 시작했고 캐나다, 멕시코에다 25% 부과 전 제품은 아니고요. 좀 가려져 있는데 여하튼 25% 부과를 좀 서명을 했어요. 행정명령에. 그리고 중국산 제품은 뭐 10% 추가하겠다. 그래서 완벽하게 지금 멕시코하고 캐나다에는 완전하게 어떤 팩트를 던졌고 중국하고는 약간 유화적인 모습을 살짝 취하는 게 나타나서 틱톡 문제도 있고 앨런 머스크가 뭐 틱톡 가지고 뭐 인수하지 많이 이런 얘기 있잖아요. 그런 것도 좀 영향이 있어서 철저히 장사꾼 대통령 같아요. 이 트럼프는. WTO 제소하겠다. 멕시코도 이 클라우디아 이 에센베센인가 이분도 그렇고 캐나다 총리도 이제 좀 화났죠. 화나가지고 본격적인 이제 전쟁이 시작될 것 같아요. 그 환율 변동성이 우리는 어떻게 될지 봐야 되는데 중국하고 좀 사이가 좋았으면 좋겠어요. 미국하고 그러면 우리 환율은 말씀드렸지만 중국하고 커플링 상태거든요. 일본하고 중국하고 한국을 같이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율하고 위안화하고는 커플링 현상이 있기 때문에 좀 주시해서 봐야 되고요. 이 우리 내수가 이제 문제인데요. 특히 비상계엄 이후에 이제 소비 심리가 더 완전히 죽었습니다. 11월만 해도 100 정도 유지했는데 갑자기 한 12%가 빠졌어요. 보시는 바와 같이 소매 판매액이 문제인데요. 이거는 이미 11월부터 이미 낮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계속 이 23년도에도 이게 감소했거든요. 2년 연속 이 소매 판매액 지수가 감소한다는 건 좀 충격이거든요. 3년째로 이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3년 차인 올해가 부동산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 같아요, 여러분. 그리고 이제 경제 전망 지수가 갑자기 변했는데요. 물론 이제 이 계엄 사태도 한몫을 했습니다. 분명히 했지만 그게 없었어도 이미 약간 하향 조짐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좀 마음의 준비를 좀 단단히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구독자분들도. 제조업 전망 지수가 지금 보시면 우리 역사기 2003년부터인데요. 보시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예요. 그리고 이저 레고랜드 사태 터지고 그 전에 이제 저 코로나 있잖아요. 코로나 때 여기에요. 이때가 이제 최악의 경우잖아요. 최악의 경우인데 아무런 일도 없는데 지금 최악의 어떤 수치로 가고 있어요. 61 나왔어요. 61이라면은 100이 평균인데 어마어마하게 지금 상태가 안 좋다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살아날 기미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뭐 재정 정책을 확충 정책을 써야 된다라는 말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좀 그러한 시기인 것 같습니다. 국가가 좀 나서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자, 그리고 대출 금리도 요새 안 내려오잖아요. 보시는 바와 같이 이게 약간 이렇게 내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가상금리에 대한 개념을 이제 확실히 두고 있잖아요. 은행들이 그러면 대출금리도 높으면 예금금리도 높아야 되는데 자꾸 이자 장사한다는 얘기 들으니까 이번에 0.2% 내렸어요. 그게 이제 이렇게 나타나는 건데 기준금리는 3%대인데 여기 보시면 신규 취급액이 여기잖아요. 그러면 3점 옆에다 가상금리를 1.5로 정했어요. 이번에 1.5를 플러스하면 어떻게 돼요? 3.0이다. 4.5. 그래서 대출금리가 4.5에서 5 사이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이 가상금리에 대해서 은행의 입장도 뭐 은행도 영업하는 거니까 그 부분은 우리가 좀 감수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정부의 정책금리는 시장에 영향을 미치겠지만 그래도 대출의 한도와 그 주택가격의 시가 기준에 제한이 있기 때문에 전체 시장에 그렇게 활력을 일으키기에는 약간 부족할 것 같습니다. 이 작년에 그 정책금리 말고도요. 물론 중저가 시장은 이제 대출금리, 정책금리가 힘을 썼는데 고가 시장은 그 정책금리가 해당이 안 되거든요. 그러면 일반 대출이 좀 늘어났었어요. 이 붐이 좀 일어났었는데 그게 이제 꺾이는 게 과연 요번에도 적용할지 우리가 같이 한번 지켜보도록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대출금리와 가상금리 이렇게 보시면 작년에는 0.7, 0.5고 그리고 아시겠지만 DSR 스트레스 DSR 적용하는 거를 7월부터 100% 하기로 했는데 이미 사실 100% 적용한 상태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그래서 아마 DSR 들어갈 때는 좀 더 이 부분이 심사 과정이 좀 강화가 될 텐데 여하튼 대출금리가 쉽게 내려올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정책금리만 좀 여러분들이 조금 주의해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서울 시장 보겠습니다. 서울 아파트 거래량인데요. 제가 좀 잘 사라질게요. 이 보시면 요 선입니다. 3,000대 그냥 있습니다. 2,000 후반에서 3,000 초반인데요. 1월 달이 1,400건 정도 나왔는데 그러면 이거 2월이 좀 작잖아요. 달이 벌써 2일이고 이제 3일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은행 영업일수 통상 뭐 그런 걸로 따지면 한 28일 중에 3일이 갔으니까 25일에서 주일 빼면 20일 정도 거래일이에요. 그러면 제가 볼 때 한 2,700, 800 잘하면 아니면 잘하면 3,000개가 있지만 2,700에서 좀 먹을 것 같습니다. 또 제가 2,800, 700에서 3,000 예상했는데요. 그러면 선이 이렇게 나와요. 2,800, 3,000 여기 뭡니다. 그러면 전체 그림에서 우리가 시장을 보셔야 돼요, 여러분. 보시면 어때요? 이 분위기입니다. 이 분위기. 잠시 반짝였었는데 이게 또 펌핑하는 뭐 그 세력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정상적인 뭐 경제가 좋아서 올라간 것도 아니고 약간의 어떤 공포 심리로 전세 사기가 좀 어떤 분위기를 좀 띄워가지고 덩달아가지고 조금 공포 마케팅이 좀 먹힌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그리고 물론 이제 갈아타기 수요도 좀 있었기 때문에 이 선에서 여기 요 모습과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한 2, 3년 정도 이런 모습이 그래프에 나올 가능성이 많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볼까요? 이 경기도인데요. 경기도가 조금 상태가 시장이 확실하게 데드캣 바운스 이제 모습이 여기 나오는 것 같아요. 올랐다가 하는 거 쭉 내려가는 분위기 속에서 올랐다 내려갑니다. 근데 이 선이 이제 힘 못 쓰고 요 정도 선에서 가다가 제 생각에는 요 정도 선에서 가다가 이렇게 좀 꺾일 것 같아요. 이렇게. 그러면 이제 시장이 제가 예측한 대로 2, 3년 정도 조정장이 좀 올 것 같다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올해가 제일 중요합니다. 올해 어떤 패턴이 잡힐 텐데 경매 물건 증가하는 거하고 거래량 추이가 살아난다 해도 예전 고점은 많이 못 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일부 강남만 움직이지 전국적으로 약세를 띌 것 같습니다. 서초가 지금 약세로 돌아서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우리 같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부산 아파트 거래하는데요. 부산을 비롯한 대구, 뭐 여러 번 말씀을 했죠. 6대 강역시. 울산은 조금 낮지만
인천도 좀 낮이다가 여전히 입주 물량들이 많기 때문에 이 똑같은 모습을 보일 거라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산 6대 광역시, 부산, 대구, 광주, 뭐 울산 할 거 없이 시장 천천히 조급해하지 마시고 물량 나오는 거 보시면서 꼭 이제 내 집 마련하실 분들은 꼭 그 여러 군데 꼭 찾아가시고, 또 그리고 좀 주택이 많으신 분들은 지금 빨리 욕심 버리지 말고 좀 정리하셔야 되는 타임이라고 저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게 제일 좋은 타임 같아요. 이 그림 자체가 보시면 뭐 척 보면 아시잖아요. 이렇게 흐름 자체가 여러분이 보기에도 힘을 좀 못 쓰고 있잖아요. 특히 서울은 그나마 이렇게 치고 올라왔었는데 그때 털고 간 사람들이 있겠죠. 그죠? 또 영끌들이 따라붙은 거고, 다행히 이번엔 뭐 그런 모습이 지방에서는 안 보이고 있습니다. 자, 서초구 아파트 거래량 보시면 시장 분위기를 확실히 아실 수 있는데요. 서초구가 보통 잘 많이 나올 때 500개, 600개 나갑니다. 이렇게. 요번에도 여기 400개 넘어서 500개 갈라 그랬어요. 갈라 그랬는데 보시는 것처럼 지금 50개, 100개입니다. 50개, 100개. 그럼 5분의 1토막 난 거예요, 여러분. 어마어마하게 났죠? 그러면 여러분이 생각하실 때 이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정도는 돼야 어떻게 시장이 좋겠지만 간간히 나오는 신고가 기사 갖고는 역부족이라는 걸 좀 알 수가 있을 거예요. 이게 이제 지금 1월달 2월 되기 전인데 2월까지 하면 아마 요 정도 올라올 것 같아요. 이렇게 한 100개 정도. 그럼 이 선의 흐름이 어때요, 여러분? 보시는 바와 같이 이게 만만치 않습니다. 서초가 암만 좋다고 해도 전체 어떤 맥락이 일단 조정 국면으로 들어가는 게 확실히 보이죠. 부동산이 상승할 때도 우리 10년 왔잖아요. 하락할 때도 1년 만에 끝이는 거 거의 없습니다. 정부가 정책금리를 무리하게 쓴 바람에 좀 올라오긴 했지만 꺾이잖아요, 계속. 이번에 세 번째인데 세 번째 지나면 이제 사람들이 안 속습니다. 그래서 올라가는 힘도 약할 것이고, 제가 볼 땐 정상적인 조정장이 와야 경제 펀더멘탈이 정상적으로 균형을 잡아갈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동대문구인데요. 동대문구는 말씀 올린 것처럼 올해 상반기에 입주 물량이 꽤 있습니다. 꽤 있고, 그러면서 벌써 조짐이 나타나죠. 그래서 조금 상승 하락이 막 반복되는 것 같지만 전반적으로는 직전 가격에 대해서 좀 하락하는 방향으로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서울에 여기 보시면 10개에서 15개가 하락법이라고 제가 써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던 마영성, 강남사구, 동작, 서대문구 이 정도는 버티고 있는데 나머지들은 약세입니다. 그리고 도리어 하락한 데들이 좀 많죠. 특히 서울 외곽이라고 표현하는 뭐 상급지, 중급지라고 따지면 중급지라고 볼 수 있는 곳들이 좀 힘을 많이 못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수도권도 역풍선 효과가 있겠죠. 거꾸로 그것도 우리가 예측하면서 시장을 접하시면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송파구입니다. 송파구도 보시면 계속 신고가가 나와주면서 뭘 하고 있는데요. 또 하락거리도 꽤 있습니다. 이렇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대단지 뭐 얼죽신 해가지고 신축 아파트는 좀 인기가 있지만 송파구 엘리트는 다 벌써 16년, 17년 돼가는 아파트예요. 뭐 조경이 워낙 잘 돼 있습니다. 살기가 좀 편하고 입지가 좋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락거리가 계속 나온다는 거는 현재 가격이 계속 유지되기 쉽지 않다라는 걸 좀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토지거래 허가구역 뭐 이것 때문에 약간 호재가 있는데 이미 반영됐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거는 뭐냐면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있는데도 거래가 하고 상승이 오고 이러면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풀 일이 없죠. 여러분,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푸니까 상승한다라는 논리를 피는데 역으로 생각해 보세요. 상승할 건데 왜 풀죠? 하락할 것 같으니까 푸는 겁니다. 그걸 완충시키기 위해서. 그걸 잘 생각해 보세요. 그죠?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하는데, 하락할 것 같으니까, 상승할 것 같으니까 거래 허가구역을 묶는 거고, 하락할 것 같으니까 푸는 거잖아요. 푸는 거를 받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려가는 힘이 강하다는 거를 지자체가 인정하는 거죠. 그렇게 보시는 게 정확한 판단입니다, 여러분. 자, 서초구도 아파트 가격 변동을 보시면 동대문구보다 지금 이제 서초구가 이제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제외되는 구역이 많아가지고 힘을 많이 썼는데 지금은 그 의미가 없습니다. 이미 임계점에 와서 이제 하락거래 쪽으로 이제 치우치는 모습이 계속 나오려고 애를 썼는데 요즘에 이제 서초구
뭐 최근에 뭐 아파트 하면 좀 그렇지만 입주하기도 전인데 6월 달에 입주인데 경매 물건 하나 나왔잖아요. 그뭐 경매 낙찰가율이 높다고 얘기를 하는데 높아봤자 추가 분담금 더하고 이러면 별 실익은 그렇게 없습니다. 제가 볼 때. 자, 서울은 부합 중인데 대출 정책 변수가 앞으로 좀 변수가 될 것 같은데 더 중요한 게 심리입니다. 여러분 심리. 이 부동산이 계속 앞으로 더 오를 것인가에 대한 기대감이 많다라면 상승 추세가 또 추가 추세적으로 또 구매를 하시는 분들이 늘어날 텐데 증가할 텐데 지금은 이제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잖아요. 물론 이제 대출 정책 자금 금리를 푸는데 요새 국세 세금 또 펑크 났거든요. 뭐 2023년도에는 50 몇 조 났잖아요. 이번에도 한 30조 가까이 나는 것 같은데 이런 추세에서 과연 이 부동산을 떠받치는 게 물론 이제 공공분양도 나오고 지금 뭐 뒤죽박죽입니다. 지금 시장이.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뭐 쉽게 뭐 부안해도 하실 거 없이 철저히 계획하에 내 집 마련이나 자산 매각 같은 거를 철저하게 계산하셔야 됩니다. 자, 서울 아파트 경매 지표 뭐 자주 보여드렸는데요. 이게 의미반하는 바가 큽니다. 이 끝선이 내려온다는 거. 내려왔는데 1월 달은 좀 올랐어요. 12월까지 보였는데 1월 달은 이제 경매 건수가 적어서 여기도 보시면 추석이 끼잖아요. 추석이 끼면 이렇게 작아집니다. 작아졌다가 그 다음에 몰려서 같이 물량이 늘어나요. 그래서 2월 달 경매 물건이 조금 늘어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3월까지 봐야 되는데 이 추이를 보면 전국 아파트 경매 추이도 올라가는 것 같다가 꺾기 시작했습니다. 올라가는 것 같다가 꺾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여지껏 어떤 공개 조작 정책인 대출 정책 금리로 좀 버텨왔는데 그게 좀 어떤 임계점에 다다른 게 좀 나타나고 있죠. 역으로 시장이 좋다라면 경매 건수가 적어야 되잖아요. 보도에서 많이 보셨죠, 여러분? 2024년 2월 경매 연체 기간 6개월 이걸 제가 왜 썼냐? 이 그림을 보시면 약간 꺾이기 시작합니다. 그죠? 여러분 보시기도 여기 꺾이죠? 꺾이는데 이게 왜 갑자기 꺾일까? 시장이 좋아져서 그게 아니고요. 2024년 2월에 이 6억 이하의 주택에 대해서요. 경매 연체 기간을 거주의 어떤 개인의 채무 변제법 이쪽에다가 좀 법령을 바꿔가지고 6개월 정도의 거주권을 좀 보장해 줘야 된다. 주거복지 차원에서 이런 부분이 대두되면서 고가주택은 해당이 안 되고 6억 이하 주택에 대해서는 서민이니까 연체가 되고 나서 보통 이제 저축은행이나 이런 데들은 뭐 자기들 입맛에 맞춰가지고 어떤 때는 2개월 만에 바로 경매 붙이기도 하고 그래요. 저축은행 상황이 안 좋으니까 그러겠죠. 그리고 뭐 얘기 잘하면 3개월, 4개월 가는데 이게 6개월로 늘립니다. 이게 언제부터 시행이냐면 10월 17일이에요. 그러니까 요때부터 조금 줄죠, 이렇게. 나올 물건들이 안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중요한 거 6개월 계산하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10월에서 6개월이면 3월 말에서 4월 달 되면 경매 물건이 또 다시 내려오다가 치고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럼 이때가 이제 피크의 시점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예측하시면서 경매 시장과 주택 시장에 이제 임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임차권 등기 명령인데요. 이것도 좀 많이 낮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선을 기저효과라는 거 있잖아요. 심하게 올라갔다가 내려왔는데 내려온 선이 어디예요? 1000이잖아요. 1000대인데 서울 경기 임차권 등기 명령이 2014, 15년까지 전혀 문제 없을 때 다 100건 수준이에요. 100건. 100건이었다가 지금 1000건이면 10배 늘어난 겁니다. 불과 2년 사이에. 그쵸? 이게 지금 해소가 다 안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해소가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잠시 이 현상이 멈춰졌다가 지금 어느 정도 2년 사이에 이제 좀 정리는 됐을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전세 가격이 그럼 하방 압력이 된다는 얘기예요. 이 얘기는. 전체 속에 보이지 않는 시장의 비하인드 스토리는 그렇게 되겠죠. 그러면서 약간 그 전세 가격이 조정이 되면 그거를 어떻게든 임대인들은 잘 커버하면서 넘어오면 이제 여기서 안정적으로 이렇게 선이 흘러나올 수 있겠죠. 이렇게. 이 정도만 가면 이게 제가 볼 때 2, 3년 걸릴 것 같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거 좀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자, 경매 여전히 많아. 요즘 경매 모습장이 좀 빕니다. 신기하게.
바글바글 하더니 우리 구독자 중에 경매 좀 가시는 분들 보시면 예전 같지 않을 거예요. 요즘 이제는 뭐냐면 할 사람은 다 했고, 제가 그런 얘기 한 번 드렸잖아요. 경매회사 사장님이 물건은 많은데 투자자가 없다고. 자, 여기서 이제 모든 모습이 나오겠죠, 여러분. 자, 경매 낙찰가율이 여기 보시면 10월부터 갑자기 꺾기 시작합니다. 10월 97, 11월 94, 12월 91.9. 중요한 건 이게 10개가 다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10개가 물건이 나오면 여기 보시면 반만. 그리고 전체로 따지면 40%도 안 돼요. 40% 좀 넘나 정도 되거든요. 60%는 유찰이에요. 주인을 못 찾고. 시장 침체 불확실성까지 커진 탓이다라고 그 옥션 이사님이 얘기하셨는데, 강남 3구 경매 진행 아파트 15건만 낙찰. 그것도 91%. 중요한 건 여기서 이제 제가 하나를 더 보여드리면 시장이 좀 이해되실 텐데요. 볼까요, 여러분? 자, 이 오늘자 새벽에 제가 이 대법원 경매 정보 들어가서 경매 나올 거 정리를 해봤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어때요? 유찰, 이거 강남인데요. 중앙지방법원에 들어가면 이제 강남이 좀 많이 포함되거든요. 동작구도 들어가고. 근데 보시면 강남구 진짜 많죠. 동작구가 좀 앞쪽에 있고, 유찰 1회, 유찰 4회, 유찰 10회, 유찰 1회, 유찰 천지죠? 다음 장 보시면 유찰 1회, 유찰되는 게 많아요. 그러니까 신건인데 이것도 될지 안 될지, 신건 가끔 있잖아요. 이렇게 새로 나온 거 신건. 이 신건들은 요번에 낙찰되는 게 반은 되고 반은 안 된다는 얘기잖아요. 유찰에 한 번 되면 어떻게 돼요? 20% 할인되잖아요. 그죠? 15억짜리가 12억 됐어요. 3억 차입니다. 3억. 물론 여기서 이제 경매를 하니까 13억을 쓸 수도 있고, 그래도 이미 10% 15% 싸잖아요. 그쵸? 여러분들이 이걸 잘 활용하셔가지고, 그래서 우리 구독자 이 보시는 방송분들 중에 경매 너무 뭐 겁내지 마시고요. 그 동네에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경매 매수인 대리 제도가 있습니다. 공인중개사분들이 공부를 더 하셔가지고 그런 제도 자격증을 가진 분들이 계세요. 근데 그런 분들은 동네에서 만약에 뭐 10년 15년 하셨다 그럼 정말 믿을만 합니다. 절대 일부러 뭐 사기치거나 이럴 생각 전혀 안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거 활용하시면 내 집 마련 좀 돈이 모자르거나 좀 싸게 사고 싶다 그러신 분들은 용기를 내실 만도 합니다. 물론 마지막에 권리 분석 같은 것도 조금 불안하면 컨설팅비 뭐 50만 원, 100만 원 내고 하셔도 충분히 그 어떤 비용은 상세하고도 저렴하게 사실 수 있으니까 좀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자, 그리고 공공 분양에 대해서 나중에 또 다시 한번 정확하게 설명드리겠지만, 이 가구 월 평균 소득에 대해서 물어보시는 게 계세요. 보시면 근로소득자, 우리가 근로소득 금액 그러면 근로자만 따지는 줄 아는데, 월평균 소득이라는 개념은 근로자도 월평균 소득이 있을 수 있고 또 사업자도 있을 수 있고 근로하면서 또 부업으로 뭐 하시는 분도 있잖아요. 다 해당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이제 공공 분야가 아니라 분양, 죄송합니다. 공공 분야의 경우에는 소득 기준은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나온 평균 월 소득 금액을 적용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이 이제 급여 명세서를 받으셔가지고 혼자 막 계산하실 거 아니에요. 너무 어려워하시고. 물론 이제 그 마이홈 이쪽에도 체크하는 데가 있는데, 제일 간단한 건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보시면 어떻게 하냐. 그리고 세전이냐 세후냐 묻는 분들이 많은데요. 세전 기준으로 합니다, 일단. 그런데 자 볼까요? 자, 전년도 근로소득 원천징수 중 1번 근로소득자는 전년도입니다. 올해 지금 내가 다니고 있으니까 올해 지금 만약에 입주자문지 공고를 보고 신청하려고 그래요. 그러면 전년도 원천징수 영수증 총 급여액을 12개월로 나누는 거예요. 그럼 월평균 소득이 나오잖아요. 그거를 가지고 그 기준에 맞으면 이제 신청하시면 돼요. 사업소득자는 뭐 자영업자분도 계시고 여러 사업하시는 분도 있잖아요. 종합소득세를 내잖아요. 나중에 종합소득세 소득금액 증명원이 발급하면 나오잖아요. 그걸 12개월로 나눠보면 돼요. 그러면 그게 월평균 소득 산정이에요. 그 기준에
그 금액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건강보험 뭐 통해 가지고 이렇게 알아보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것이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자, 이거부터 하고,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두 개 있는 경우에는 근로소득 평균하고 사업소득 평균에서 더하면 됩니다. 더하면 맞벌이는 이제 맞벌이 또 더하는데, 맞벌이는 비율이 높죠. 뭐 160%, 140%까지 가니까. 총소득은 결론은 이제 이 소득 기준을 얘기하는 거는 총소득의 기준의 개념이에요. 근로소득만 있는 분들은 근로소득만 하시면 되고, 사업소득이 있으면 사업소득만 하시면 되고, 다 있으면 두 개 다 더하셔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만약 6개월밖에 안 다녔어요. 6개월밖에 안 다녔으면은, 안 다니고 입시자 모집 공고일까에 6개월을 어떻게 본의 아니게 좀 쉬게 됐어요. 이럴 경우에 산정을 어떻게 하냐면은, 정상적인 근무기간에 있던 뭐 6개월을 했어요. 만약에 그럼 6개월로 나누는 거예요. 그걸 인정해 줍니다. 그거 체크하시면 되고, 자, 배우자도 소득이 있으면 맞벌이 체크 확인하시고, 이직한 경우가 있어요. 이직한 경우는 중간에 이직을 했는데 퇴직한 회사에서의 소득도 월평소득시 포함이 안 나요. 이직을 한 경우에는 현 직장 소득을 기준으로 합니다. 이것도 좀 확인 추가적으로 할 필요인데, 일단 이걸로 제가 인지가 됐거든요. 이거 활용하시면 되고, 프리랜서 이제 이 부분인데요. 계속해서 이제 프리랜서를 하고 계시다면은 종합소득세 소득금액 증명원을 띄면 돼요. 띄면 되고, 그걸 12달로 나누면 월평균 소득이 나오잖아요. 그걸로 하시면 돼요. 아니면 보험료를 내실 거 아니에요. 보험료랑 맞추면 되는데, 자, 근데 이제 프리랜서인데 일용 근로소득 이렇게 뭐 2달 일하시고 쉴 때도 있잖아요. 그럴 때는 일용 근로소득 지급 명세서라는 게 있습니다. 신청하면 나오거든요. 이걸 떼어가지고 그거를 또 기준으로 나누면 또 월평균 소득이 나오죠. 그걸로 소득 기준을 월평균 소득 기준에 맞는지 체크해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가끔가다 이제 그 건강보험료를 계산한 금액하고 내가 급여를 계산한 거하고 금액이 틀려요. 그럼 이걸 어떤 거를 적용해야 될지 막 몇만 원 차이로도 뭐 그러시는 거 있잖아요. 거기에 이제 뭐가 있냐면요, 비과세 급여라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세전소득이, 그런데 왜 건강보험료로 뽑은 소득하고 내가 뽑은 거하고 달라요? 그럼 이게 헷갈리잖아요. 헷갈려하지 마시고, 여러분 아마 이렇게 죄송합니다. 비과세 소득이라 그래서 우리 저 식대 같은 거 따로 추가 받잖아요. 본 기본급여 이런 거 외에 여기서 이제 비과세 소득에 해당되는 게 이렇게 이 소득세법에 이렇게 있어요. 6세 이하의 육아수당, 연장 야간 휴일, 노동급여, 실비변상급, 이거 뭐냐, 위험수당이라든지 취재수당, 취재 뭐 기자분들이 취재할 때 죄송합니다, 취재, 연수수당 등 총급여 월소득을 계산 후에 실제 급여보다 적게 산정이 되는 건 뭐냐, 이 비과세 이 부분을 다 제외합니다. 그래서 다르게 나옵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확히는 그 건강보험료 그쪽에 좀 체크하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고, 본인이 이제 뭐 건강보험료가 이렇게 냈다 저렇게 냈다 헷갈리시면은, 그러니까 프리랜서든 뭐 일용직이시든 소득 기준이 나는 월급을 타는 사람이 아닌 일반적인 직장이 아니다라고 판단하지 마시고요. 다 해당됩니다. 법에서는. 그래서 우리 저 뭐 건설 현장에서 뭐 일하시는 분이든 뭐 우리 배달하시는 분들 있죠. 그거 신경 쓰지 마시고 버시는 거 있잖아요. 계산하면 되니까. 그래서 소득 기준에 맞으면 공공분야 꼭 기회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자, 그리고 요건 그 내용이 아닌데 이거 넘어가 버렸네요. 제가 자, 끝으로 와야 되는데 인사말이 가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예전 게 나왔네요. 그래서 좀 넘어가 보면, 이 대출금리 점수, 이 대출금리는 여전히 이번에 새로 나왔는데 별로 변동이 없습니다. 말씀드렸던 대로. 저번 주랑 겹쳐 있네요. 아유 죄송합니다. 여튼 이 마무리 장이 이제 업데이트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는데요.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좀 감사드리고요. 즐거운 명절은 이미 지내셨죠? 이제 앞으로는 힘찬 또 행복한 또 밝은 마음으로, 근데 봄이 좀 다가오고 있습니다. 요즘 조금 날이 풀렸죠. 그러니까 이번 한 주도 화이팅 하시고, 다음 주부터는 본격적으로 시장 분석 여러분들한테 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영상 때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